북한에 비핵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핵잠수함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북한이 핵잠수함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초의 전선을 막아주겠다,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다 연구를 했다고.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승인해야 된다, 이거는 좀 과장된 거예요. 신참당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자가 212만 명?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내용이 좋아서 그러겠죠. 저는 한양대학교 문근식 특임교수고요. 저는 주로 잠수함, 특히 핵잠수함 관련해서는 상당히 국민들 관심이 많아요.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핵무장하자는 여론, 그다음에 핵잠수함은 기본이다, 빨리 만들자 하는 여론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얘기는 전혀 지나간 일이라 절대로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남한을 적대 국가로 선언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아니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서 저렇게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이제 핵잠수함을 기본으로 만들고 핵무장은 잠재 역량을 확보하자. 어떤 사람은 핵무기 만들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여론이 이제 비등하고 있으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특히 또 우리 정부도 이제 바뀌었잖아요. 사실 과거에 보면 보수 정부, 진보 정부가 약간씩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진보 정부가 GDP 대비 국방비에 더 많이 썼어요. 더 많이 썼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소리 치면은 자기 지갑에 돈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진보 정부 쪽에서 미군을 너무 의존하지 말자, 우리 자주국방하자 이런 얘기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항상 활동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도 국익이 안 맞으면 떠나잖아요. 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주국방은 항상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하자, 이런 여론 때문에 새 정부는 아마도 국방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핵잠수함 얘기도 플러스해서 최근에 들어서 미국이 우리한테 조선업 협력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될 거예요. 요즘 주식 사면은 거의 조선업 쪽에 주식 사면 백발백중 많이 이익을 본다 하던데, 그런 트렌드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군 생활 32년 중에 22년을 잠수함 분야에 종사했어요. 그다음에 잠수함을 독일에서 맨 먼저 가져올 때 가서 교육받고 잠수함을 가져왔고, 그 위에는 잠수함 부장, 부함장, 함장까지 하고 전대장까지 했기 때문에 잠수함을 그 당시까지 제일 많이 탔어요. 그리고 잠수함 사업을 시작할 때는 거의 제가 그 임무를 맡았죠. 독일을 처음 가져올 때 종사했고, 그 다음에 잠수함 타고 나서는 방위사업청에서 1800톤짜리 그거 사업할 때 잠수함 팀장했고, 또 3000톤급 만드는 추진 전략을 세우는데 그때 잠수함 팀장했고, 그 다음에 요즘 핫 이슈가 되는 핵 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해군 본부에 만들었을 때 거기에 단장을 했고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8일 마덱스 2025가 개막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마덱스가 지금 14회째 그런데 매 2년마다 개최되죠, 부산에서. 근데 좀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시회 중에 많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아덱스 공군 주도로 하는 거, 그다음에 카덱스는 육군 주도로 하는 거, 그다음에 해군은 마덱스라고 하죠. 그런데 해군 전시회는 부산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아덱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간단 말이죠. 그 에어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대통령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갔는데 지난 2년 전 대비 2년 전에 한 150개 업체, 근데 이번에는 200개 업체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각국에서 해군 총장, 사령관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해군 양용모 총장 주재로 해서 여러 가지 심포지엄도 하고 관련 토의도 하고 방산 교류 협력위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참가자도 늘어났고 규모도 커졌다. 제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에어스페이스 다녀왔거든. 미국의 해양 항공 우주 전시회인데 우리가 거의 규모가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에 이제 능가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곧 가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마덱스 2025에서 주목해서 볼만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그다음 무인기,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전시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무인 함정들을 지휘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사람이 지휘해도
말 잘못 들어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무인 배도 사람이 없는 걸 지휘해 두니까 유무인 복합체계 이거는 대세구나.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게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무인기가 맹활약을 했고 그다음 무인 수상정도 역할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지 않잖아요.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취할 거냐. 그래서 AI 기업 기술이 많이 적용돼야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무인 수상정이나 잠수정에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많이 적용해야 된다는데 사실 우리 기술이 많이 낙후돼 있어요. 미국과의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이 군사기업은 거의 다 우리 군사기술이나 이런 것들 미국을 벤치마크에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은 엄청 팔란티어 같은데 엄청난 자료도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정부 조직이나 예산 이런 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뭐 로열티 주고 사용한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전장은 AI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런 게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잠수함, 미래 잠수함, 그다음에 잠수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차기의 이제 수출 품목으로 되겠다. 과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사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히트쳤잖아요. 지금 우리 방산에서 K9 자주포 같은 건 방산계에서 BTS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렇게 10여 개국에 막 판매되고 이랬는데 그것이 선두주자였다면 이제 해군 쪽으로 해양 방산 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해양 방산 관련자들이 기대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탱크 뭐 이런 건 뭐 수백 대 값이란 말 배 한 척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크게 굴르는 거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은 아마 그런 방산 수출이 해양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준비할 게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잠수함 수출 중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캐나다, 필리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우리 한국이 3,000톤급 잠수함 살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과거 독일에서 이제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2021년대 3,000톤급 도산한 창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늘 입소문을 타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잠수함 한 척을 산다는 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나 이런 데는 그래도 경제력 여건이 좋은데 폴란드는 우리가 돈을 또 빌려줘야 수출 금융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필리핀 같은 데 그래요. 그럼 사우디도 돈은 좀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큰 국가 정책에서 방산 정책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정권 바뀌면 거기서부터 또 다시 검토하고 그래가지고 캐나다는 곧 된다. 그다음 폴란드도 곧 된다 한 게 지금 1년 반 지났다고. 그래서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올해 말쯤에 구매 요구서 우리가 이런 잠수함을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보시오. 경쟁 사양서를 내보세요. 이게 RFP인데 그게 나올 것 같다. 그다음 캐나다도 최근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그래서 캐나다도 올해 말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00톤급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걸로 할 거냐 이것들은 필리핀하고 사우디는 지금 굉장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는 세 척을 209급 1,400톤짜리 팔았는데 그 위에 막 우리가 공적을 만들어가지고 프랑스하고 뭐 독일 이런 데서 우리를 거의 경쟁 상대로 굉장히 이제 우리 약점을 물고 들어져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그 유럽 걸 사주에 한국 걸 사느냐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래가지고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는 지금 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둘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사우스 코리아를 누를 것이냐 이것이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럽에 무기를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는 마크롱 대통령이 나타나서 야 EU급으로 우리 자금률 높여 왜 이 멀리 사오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수출 금융 지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돈을 빌려줘야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돈 빌려주면서 무기 파냐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 팔면은 그 무기에 대해서 30년간 AS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MR로를 하기 때문에 일단 팔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폴란드 케이스는 뭐 1차 계약, 2차 계약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차 계약은 그런 대로 수출 금융지원을 해줬어요. 2차 계약을까지 하다 보니까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근데 왜 수출 금융 지원은 방산업만 하느냐. 다른 민수도 있는데 이런 불만도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수출 금융 지원을 원래 수출입은행이 15조가 자산이에요. 근데 그거 늘렸어요. 25조까지. 그럼에도 부족하다.
그다음에 특정 나라에 40% 이상 못 준다 이런 규정이 그런 걸 다 고치고 있는데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돈 빌려줄 양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산만 별도 펀드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산 기금을 만들자. 그렇게 말만 나왔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정부가 한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바뀌었기 때문에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로는 2027년까지 4대 방산 수출 강국에 들어가겠다 말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와줘야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업은 다 준비가 됐어요. 기업이라는 거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가격을 싸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적게 납품을 하고 하면 기업은 최고인데 그 이후에 수출을 하려면 돈을 빌려주고 수출 금융 지원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절충기업으로 우리 이런 교육 관련 시설이나 뭐 부대 시설, MR로 시설 이런 좀 만들어 달라. 뭐 반도체, 뭐 배터리 공장 이런 것도 좀 해줘라. 이러하면 같이 해야 되거든. 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돼. 정부가 총력전으로 같이 민관, 군, 학연이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방산 기업도 부실하게 도산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G2G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정부가 개런티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수출 금융 지원이라든지 규제 혁파 이런 걸 하면서 계속 길을 살려주고 또 전시회나 이런 데 같이 동반하면서 군에서는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줘야 돼. 그렇게 해야 그런 잠수함도 수출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는 8척 내지 12척 산다고 했고 폴란드 같은 2척, 3척 산다고 했고 이러기 때문에 등치가 커요.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걸 수출하면 또 교육훈련 시설, 부대 시설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국의 모델을 사고 싶어하는 나라가 제법 있어요. 한국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가장 빠르게 이 방위 산업이 발전돼 있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균형 있게 키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델을 쉽게 말해 토탈 솔루션, 잠수함도 팔고 부대 시설도 팔고 그다음에 AS까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수출 금융도 원하는 방에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기업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하고 지원을 해줄 테니 하시오.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이래로 캐나다, 폴란드, 사우디, 필리핀 이런 데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잠수함 살려고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특히 페루도 최근에 한국 잠수함 살려고 하고 그래서 민간군이 어떤 스페셜한 모델 그다음에 예비역들도 많이 있어요.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각국마다 기술자가 부족해요. 기술자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퇴학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가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잠수함 시장도 곧 석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 잠수함 기술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잠수함은 전통적으로 디젤 잠수함 수출은 독일이 베스트셀러 거의 18개국에 170여 척을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2등인 프랑스 나발 그룹인데 1, 2위를 차지했어요. 거기에 틈새를 뚫고 들어가는 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 스페인 이런 데가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디젤 잠수함 기술은 그래도 독일이 제일 앞서갔는데 2012년을 계기로 해서 그게 한국으로 많은 국가가 주목하게 됐죠.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 3척 잠수함 수출하는데 우리가 최종 협상 대상자, 우선 협상 대상자 우리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다 놀랐죠. 세계에서. 아니 잠수함 독일에서 가져온 데 20년 만에 독일하고 경쟁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래 그때부터 이제 주목했는데 사실 우리 한국은 그 2010년경까지만 해도 조선 최고였잖아요. 삼성, 현대, 대우는 탑3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다 알아줬었어요. 그러나 이제 군함은 조금 후발주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제끼고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캐나다나 이런 나라는 특히 이제 북극해에서 작전하고 캐나다는 워낙 해안선이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 장기 작전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물속에서 지속적으로 긴 시간 잠항할 수 있는 잠수함 필요하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데는 우리 3,000톤급을 굉장히 선호하고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잠수함을 살려고 하는 거는 다 비교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 얼마나 조용한가. 잠수함은 조용해야 돼. 일단 물속에서 소음이 적어야 안 잡히고 그다음에 먼저 공격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느냐. 그다음에 무장, 어뢰, 미사일 이런 걸 얼마만큼 파괴력이 세나 이런 건데 이 모든 면에서 지금 독일 잠수함 능가하죠. 독일은 지금까지는 한 수출용으로는 1,800톤이 제일 커요.
근데 우리는 이제 3,000톤급이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크기와 그다음에 자망 지속 능력, 소음 이런 면에서는 이미 독일을 앞서고 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국보인 줄 아는데 이건 뭐 이미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잠수함 살림 비교하잖아요. 다 성능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미 디젤 잠수함 설계 건조 능력은 우리가 거의 완탑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잠수함이 20년 만에 독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비결은 이제 기술력이죠. 첫째가 기술력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뢰가 상당히 높아요. 그건 뭐냐면은 어느 때까지 이 배를 가져다 주세요 하면 이 납품 기한 그거를 잘 지켜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싸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상선도 많이 수출하면서 그런 기술자들을 잘 유지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량 생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단 말이죠. 그래서 가성비가 뛰어난 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미국하고 자유진영에 호환성이 많잖아요. 장비가. 그래서 어느를 가져다 놔도 호환성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은 국가들이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단 말이죠. 자기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장비나 이런 걸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 잠수함의 도전 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잠수함의 도전 과제는 디젤 잠수함은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내야죠. 그게 이제 과제인데 이거는 뭐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에는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제스처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제한도 되고 그러나 이제 북한이 워낙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핵잠수함을 빨리 만들어서 거기다 SLBM 집어넣겠다. 뭐 김정은이가 맨 선두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거를 커밍아웃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하면은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함 중에서는 만들어보지 않은 게 핵 항공모함하고 지금 핵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모든 걸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이 앞서 있어요.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보면은 최고 그야말로 원탑으로 가는 거죠. 최근 북한이 구축함 진수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진수를 하려면은 앞에서 배를 이제 올려놔요. 그걸 썰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앞에서 끌어가지고 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물가에 평행으로 가서 동시에 함매어 가면서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그럼 밀어 제끼면 탁 물에 뜨면서 기우뚱기우뚱하다 중심을 잡는 이런 게 측면 진수를 하는데 그걸 하다가 함수하고 함미하고 거의 동시에 이렇게 탁 물에 가야 되는데 함수는 남아있고 함미만 먼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최연함이 1번함이거든. 최연함이 5,000톤급에 그거는 문제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문제없이 했다는 건 기술을 안다는 얘기예요. 큰 물에 어려움이 없다. 근데 처음에는 다 긴장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김정은이가 러시아하고 동맹을 강화하면서 기술을 전수받고 뭐 우리 해군력 키우자 이제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다 물속에 집어넣고 뭐 함정도 더 키워서 미국의 항공모함도 대응하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 급하잖아요. 빨리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 하니까 급히 하다가 그게 그렇게 고난도 기술은 아니에요. 이미 한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는데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거죠. 그래서 서두르다가 안전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게 얼마만큼 그 배가 피해를 입었느냐 이거는 공개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새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파공이 났다고 구멍이 났다는 거는 그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건 다시 그 부분만 고친다는 것도 땜빵이잖아. 땜빵. 그렇기 때문에 생평하고 철판 다 갈아야 될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건데 이미 뭐 기사에 뭐 배를 세우는데 성공했다 얘기 들으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해 하면 밤새워 하잖아요. 거기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되느냐 언제까지 안 되느냐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총력을 다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아주 기초적인 거를 룰을 아니면 규칙을 어겨서 안전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고 북한은 그걸 옛날엔 감췄는데 이제 안 감추잖아요. 그만큼 자기들도 이제 해군력을 키우고 있다는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예요, 사실은. K방산에서 육군, 해군, 공군 각각의 효자 상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육군 하면은 뭐 님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시청자분들. K9 저주포, K2 전차, 뭐 대공무기를 천궁, 천무, 단장포. 그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는 지금 FA-50 공격기. 요즘에는 뭐 헬기도 수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라크에 수리온 계약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KF-21 그
전투기는 우리가 만들어낸 완성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시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수많은 미사일 능력, 무장 점검, 고공 비행 시험, 음속 돌파 시험 이런 거 다 했는데 이렇게 쉬운 기간 동안에 사고가 안 난 건 전례가 드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또 미국의 이 5세대 전투기, 완전 스텔스 이런 전투기를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4.5세대 정도 실제 만드는 카이의 기술자들을 만나보면은 사실은 5세대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을 자기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엔진도 또 미국 거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100% 국산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 칠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가격은 싸지 성능은 거의 4.5 내지 5세대 되니까 이걸 누가 안 사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어느새 여기저기서 주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군의 주 수출품이고 해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호위함 했죠. 호위함 또는 상륙함 이런 걸 페루에 이제 현대중공업에 수출하고 거기서 현지 건조도 하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에는 이미 호위함 2,500톤, 3,500톤짜리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원해 경비함 이런 것들하고 인도네시아에 이제 잠수함을 수출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잠수함 수출 대기하고 있고 이런 걸로 해서 6회 공군이 이제 각기 그 특장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 지상하고 공군 무기가 많이 팔렸다면 이제 해군 쪽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 원래 전쟁 역사 보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육군에서 하는데 실제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해군이 동원된다고. 전쟁 문자를 동원해도 이게 바다로 다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양 방산이 많이 뜨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해군에서는 3,500톤 호위함 그다음에 3,000톤급 잠수함, 그다음에 이번에 부산에서 마덱스 하면서 보았던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그다음 무인기 이런 것들이 주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K방산이 최근 몇 년간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K방산이 주목받은 이유는 일단 우리는 그동안 북한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해왔잖아요. 적이다, 우리를 엄청 괴롭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해왔어요. 성능 개량을. 그다음에 그것이 미국을 따라잡는 목표로 가고 있었다고. 그다음에 러시아에는 차관을 빌려주고 돈으로 못 받아가지고 전차도 탱크도 가져오고 일부 해군 무기도 가져오고 불금 사업에 그런 걸로 해서 계속 선진국의 그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고 북한을 능가하겠다. 이 목표가 달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시설도 많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전쟁 비축물자가 60일 이상 항상 유지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경제가 일단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잖아요. 성능은 미국의 탑을 따라가고 있고 가격은 미국보다 한번 2분의 1 내지 3분의 1 가격이고 특히 독일이나 탱크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반절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 싸고 성능은 좋고 그다음에 생산 시설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60일간 전쟁 비축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탱크 전차 수출하는데 3개월 먼저 배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시 있을 수가 없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냉전 끝나고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 생산시설을 거의 다 주겠다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갑자기 동원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금방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 생산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그 공백을 다 차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량을 원하는 대로 착착 배달하니까 그런 것들이 인기가 좋았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AS 잘하잖아요. 교육 잘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 그 K9 자주포나 K2 이런 데는 자기들끼리 유저 클럽이 형성됐다는 거. 근데 한국에서 가서 교육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주고 그다음에 또 무기를 한 대 팔으면 30년간 내 말로 사업을 해줘야 되거든.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잘하면은 우리한테 호감도가 갔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이죠. 한국 해군의 전력화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발전해 왔나요? 한국 해군은 그동안 북한을 대응할 때 저 현역 시절만 해도 간첩선 잡는데 전력했어. 간첩선. 그 간첩선 때문에 밤 10시에 나가서 배 띄워놓고 계속 일이 하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좀 좋아졌었잖아요. 한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한때 연안해군 간첩선 잡는 데는 고속정, 참수리급 고속정 이런 것도 120종 만들고 이랬다고. 근데 그것이 남북관계가 약간 호전되면서 우리가 대양해군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배를 크게 만든 게 지금 이지스 구축함, 그다음에 독도함 이런 거 만들어냈죠. 그거는 북한은 우리가 성능으로 압도하자. 석수는 북한이 많아요. 작은 조모래기 배들이 많다고.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중국하고 일본이 있잖아요.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건들지요. 그러나 미군이 없다 하면은 일본하고 중국은 과거와 같이 또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미군이 떠날 걸 대비해서 우리 대양 해구로 하자.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말라카 해협이나 이런 데 막아버리면은, 중국이 막아버리면 우리 석유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전쟁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배도 크게 만들고 이지스 구축함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양행으로 기치를 내걸고 온 것이 지금 해군이 어느 정도 세계 5, 6위권이라고 하잖아요. 5, 6위권. 뭐 어떤 사람은 6, 7위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해군력을 평가할 때는 총 톤수로 하는 게 있고 총 척수로 하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총 톤수로 하면서도 성능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은 한 5, 6, 7위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해군으로 깨면 안 돼. 안 되고. 근데 숫자적으로 많다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먼 거리에서 스탠오프 어택을 해야지, 걔들이 도달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은 상당히 이 기반이 형성됐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기동함대 사령부까지 창설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1, 2, 3함대 동해, 평택, 부산 1, 2, 3함대 나눠가지고 주로 북한을 대해서 해역방위를 했다. 해역을. 근데 이제는 뭐 제주도에 기동함대를 설치해가지고 이제는 위협이 오는 쪽으로 즉각 대응하겠다. 예를 들어 일본이 독도를 위협하면 그쪽으로 이지스 구축함을 보내고, 기동함대 사령의 주 세력은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그다음 KDDX를 새로 만드는 이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을 파견해가지고 거기를 분쟁을 억제하겠다. 그다음 뭐 이여도 문제, 제7광구 이런 데는 우리가 이익이 있는 해역에 우리가 그야말로 쓸모 있는 능력이 출중한 이런 배들, 이지스 구축함 이런 걸 보내겠다. 기동함대까지 창설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군은 그동안 북한을 능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그거는 능가를 했기 때문에 대주변국 억제를 위해서 해군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서해에서 막 중국이 자기 내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우리가 큰 배를 만들어야 돼요. 중국은 막 항공모함 가지고 휙 젓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 3,000톤급 4,000톤급 가서 따라다니면 모양새가 안 되잖아요. 이제 어깨 싸움도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는 명분이 서는 거죠. 최근 한국의 원전 기술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한 한국의 핵 잠수함 추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핵 잠수함은 오랜 역사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유도해야 된다, 비핵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핵잠수함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북한 비핵화 시키면서 우라늄 가지고 자꾸 군사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어? 너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 있어?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쉬쉬하면서 그거를 비닉 사업 또는 대유비 사업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종사하는 연구자들도 얘기를 못해요. 그거 얘기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너 그거 보안하냐? 비밀 아니야? 이러기 때문에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다 연구를 했다고. 그런데 2021년 미사일 지침 풀리자마자 현무 4, 5 나오잖아요. 6까지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계속 노력을 했다는 얘기지. 그런 것 같이 핵잠수함 분야도 우리가 과거에 2004년도에 신문에 한번 나면서 뭐 중지됐다, 완전히 취소됐다는데, 사실상 그때 이후에도 원자로 같은 게, 함정용 원자로 꾸준히 연구를 해왔어요.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기술이 떨어지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우라늄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 IAEA 보고해야 돼요. 미국 걸 사용할 때는 미국의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미국 걸 사용할 수 없어요, 군사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나 거기 이제 우라늄도 최근에 들어서 2020년, 24년 보면은 거의 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하나도 안 사왔어요. 2020년에서 2024년 통계를 보면 프랑스가 38%, 러시아가 32%, 영국이 25%, 중국에서 사왔어요. 이 5%.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사오는데, 만약에 그거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NSG,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 우라늄 공급국을 통제한다고. 그래서 너 팔지 마, 남한에는 팔지 마, 한국에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는 국익을 위해서 계속 최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잠수함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전선을 막아주겠다,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거의 여기에 대해서는 NCND, 부정도 긍정도 안 하고 있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안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고, 특히 미국이 호주에는
그 오커스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핵잠수함을 팬다고 했잖아요. 팔고 오커스급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호주는 그렇게 해주고 우리 전방에 있는 한국에는 그렇게 안 해준다. 그건 좀 말이 안 맞죠. 동맹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크게 반대하진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은 두 가지 기술이 키예요. 잠수함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방사능 차단 장치 이런 걸 더 완벽하게 안전 장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거 우리 기술적으로 되죠. 기술적으로 되고 돈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거, 이것이 문제인데, 그거는 지금 미국에 그동안 의존해 왔었는데 이제는 제3국에서도 충분히 수입해서 사용하고, 그것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뭐 전 세계가 알아요. 그래, 우라늄 IAEA나 통제하는 건 핵무기를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이거예요. 우리는 핵무기 안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함의 추진체로만 들어가는데 사용하겠다,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은 IAEA 반대할 이유 없어요. 상호 협의하면은 군시설 사찰도 면제해 줄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인 의지, 그다음에 국민적인 기술력 총결집하면은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채질하는 게 김정은이가 계속 핵잠수함 공장 시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경제력이 막 50배 뒤지고 있는 나라에서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국민들이 가만히 용납 안 하죠. 왜 우리는 국방비도 우리가 25배면 더 많이 쓰는데 왜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냐, 이런 겨울이 빗발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아마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는 안 해도 굉장히 추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획이 진행되려면은 이 비닉사업을 풀어야 돼요. 뭐 대외비로 하면은, 왜냐면은 그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 우리 국내에 생산할 수 없잖아요. 수익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정 장비, 예를 들면 산소 발생 같은 걸 사와야 되는데, 이거 사오려면은 엔드유저 서티피케이트를 내야 돼요. 엔드유저 서티피케이트, 최종 사용자 증명서를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할래, 그걸 제출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핵잠수함을 만든다, 여기 집어낸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안으로 묶어놓으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수만 개의 부품이 거의 다 동일 시기에 맞춰 들어야 되는데 특정 부품이 안 들어오면 못 한단 말이죠. 그런 걸 이제 리스크라고, 리스크, 건조 리스크라고 하는데,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초창기에 핵추진 잠수함 만들 초창기에 선진국들은 다 국책사업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 기술을 총결집해야 된다고, 예산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직속에 국책사업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야 된다. 미국, 영국, 러시아 다 이런 국책사업을 했어요. 근데 국책사업을 안 한 나라는 인도가 안 해가지고 32년 만에, 그것도 이 러시아 두 번이나 임차해가지고 빌려다가 쓰면서, 핵잠수함 빌려다가 쓰면서 거기서 노하우 터득해가지고 32년 만에 만들었다고. 그 인도 같은 경우는 해군에 맡겨서 해군에 맡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총리 이상의 그에서 국책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범국가적인 노력,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이것이 다시 한번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이 가속화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미국과 러시아 냉전 시에 미국의 잠수함 또는 러시아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나가는 잠수함은 항상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는 공격 핵추진 잠수함에 따라다녔어요. 감시해. 왜냐? 육상에 있는 핵무기는 다 인공위성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훈련할 때도 얘기해 줘야 돼요. 미국하고 러시아는. 그 모인 사격할 수 있잖아요. 훈련하는데 진짜 미사일 쏘는 거 해가지고 서로 전쟁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히 알려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 있는 건 다 통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언제 쏠지 모르잖아요. 물속에는 음파로 통제하기 때문에 음파는 도달할 수 있고 안 들어서 잘못 신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거는 잠수함이 따라다니면서 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물속에서 100% 추적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골키퍼 있는 거고 없는 거 천지 차이인 것. 내가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따라오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붉은 10월호 이런 거 보면은 막 잠수함 물속에 따라다니잖아요. 적 잠수함을. 그렇게 하면서 감시한다고. 그래서 핵무기를 쏘지 못하게. 그것이 기본적인 전술이고, 냉전 끝나고 나서, 미소 냉전 끝나고 나서 거기 뉴욕 탐지에 연재된 소설이 있는데, 그게 더 브라인드 맨스 프로프예요. 이걸 잠수함부대에서 번역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추적하다가 서로 부딪히고 한 거 많아요. 19번이나 그 서로 사고가 났다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 적을 감시하고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들통나잖아요. 들통나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시침이 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수함 같은 경우는 국제법적으로 0에 12에 이렇게 23km 상대 국가에 가려면 부상해야 돼요. 부상. 뭘 이루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잠수함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은밀히 숨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0에 막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수심이 25m, 30m 가서 다 케이블 도청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서로 쫓고 쫓기다가 불이친 사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LBM에 장착해서 그거를 지금 김군옥함, 영우함에다 일단 10발을 싣겠다고 지금 시운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도 만들겠다. 지금은 핵추진잠 3월 8일에 시찰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SLBM을 다 만들어가지고 북극성 1형, 3형, 미니 SLBM 5형, 4형, 5형 만들어가지고 다 시험 발사했어요. 4형, 5형은 시험 발사 안 했지만은 3형 미니 SLBM까지 다 시험 발사했다고. 그걸 빨리 물속에 집어넣으라 해가지고 계속 서두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핵무기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럼 미국도 이제 대책이 없는 거지. 미국도 자기들이 각 추적 감시해야 돼요. 근데 북한은 우리가 주적이잖아요. 주적. 이게 지금 남한은 완전히 적대국가 선언했잖아. 그다음에 핵무기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핵무기를 우리가 감시하려면 우리 핵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돼요. 디젤 잠수함은 할 수가 없어요. 디젤 잠수함 하루에 2-3번 올라가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 충전할 때 스노클 마스가 다 잡혀요. 레이더에. 그리고 엔진을 돌릴 때는 막 시끄럽잖아요. 그런 때 상대와 소음이 잡힌다고.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만 가능하다. 그 브라이언드 맨스 브로프 책을 보면은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은 최소한 그 잠수함보다 1.5 내지 2배 이상의 속력을 내면서 24시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핵 추진 잠수함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우리가 해야 된다. 과거에는 미군에 의존하고 미군한테 부탁하고 했지만 미군이라는 나라가 자기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뭐 안 하겠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를 항상 주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핵무기를 물속에 싣고 다니는 게 핵추진 잠수함 또는 그 김건옥함 같은 배인데 그런 배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 추적 감시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전술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핵추진 잠수함 가진 나라는 6개국이죠.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그다음에 브라질이 지금 만들고 있고 북한도 만들고 있고 우리도 공표는 아니지만 우리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이 핵추진 잠수함 만든다고 하고 명분은 그렇게 하고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찰을 하기 때문에 IAEA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그다음에 돈이 좀 비싸요. 핵잠수함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기술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갖지 못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 2차 대전시에 대서양 전투, 태평양 전투에서 디젤 잠수함 승조원 한 5만 명 정도가 전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앞으로는 물 위에 올라가지 않는 잠수함을 만들어주세요.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2차 대서양 전투에서는 항공기에서 수상항해하는 잠수함이 공격받은 게 56%였다고 격침된 게. 그래 유연하다시피 했어요.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핵추진 잠수함은 그래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그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려면은 SLBM 억제하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진정할까요? 미국에서 승인해야 된다. 이거는 좀 과장된 거예요. 왜냐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가 전수받은 기술, 원자력 기술, 그다음에 우라늄, 사온 우라늄은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만들 때 2가지라고 했잖아요. 잠수함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원자로 만들 수 있느냐, 잠수함 만들 수 있고, 그다음 원자로는 우라늄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우라늄 농축도가 19.75% 이하 그걸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 지금 뭐 우리가 우라늄을 거의 안 사와도 다른 데 다 사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미국 거 안 쓰잖아요. 기술력도 지금 UAE는 우리 원자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독립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원자력 협정을 고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미국이란 나라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혹시 야 너희들 그 핵무기 만들려고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죠. 우리는 19.75%는 죽었다 깨어나도 핵 못 만들
만드는 것. 핵 무기를 만들려면 농축도가 최소한 90% 이상 넘어야 돼요. 우리는 농축 시설이 없잖아요. 재처리 시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 만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못 만든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하는 거를 제3국에서 와서 그거를 19.75% 미만의 농축도를 사용하면은 미국의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전혀 원자력 협정 개정할 필요도 없고, 핵 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IAEA에 보고하고,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안보 위협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만든다는 말도 안 된다. 최근에 IAEA 회장 있잖아요. 그로시 사무총장, 이 사람들은 북한 핵무기로도 인정하는 분위기거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오로지 군함의 핵추진 잠수함에 군함에 사용된다, 추진체로만. 그런데 그거를 뭐 시비 걸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강력한 의지로, 국가적인 힘으로 밀고 나가야지. 교수님께서 조선업주도 그룹을 만들자고 주장하셨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30년 해군 생활을 했는데 거의 다 미군으로부터 교육을 시스템이라든지 함정, 건조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능력을 거의 다 전수받았고 또 많이 의존해 왔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미국이 우리한테 조선업 협력을 이렇게 간절히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국의 조선 능력을 재건하자, 이런 얘기가 미국 조야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4월 달에 미국 시 에어스페이스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야, 한국하고 조선업 협력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 많이 의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받는 게 NCG잖아요.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핵 협의 그룹인데, 이거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핵 확장 억제를 이렇게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렇게 해서 회의도 하고 정부 간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남한 국민들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유사시에는 핵을 막아주겠다, 이게 NCG잖아요. 어느 정도 국민들이 호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핵 공유는 아니지만은 핵을 가지고 북한을 억제하겠다, 그래서 국민들 안심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한테 간절히 요청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SCG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무 미국한테 얻고 의존해 왔는데, 미군이 우리한테 요청할 때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쉽빌딩, SCG는 쉽빌딩 컨설터티브 그룹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선협의 그룹, 협의회, 그거 만들면 어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자기들 보호무역을 너무 강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기술자도 우스갯소리로 기술자가 숙련공이 평균 나이가 80세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 정도로 노후되어 있고 기술자도 많이 이제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건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자기 그 뭐 존스법이라든지 반스 톨레슨법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보호무역을 하려고 해요. 외국에 들어오면 자기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같이 이 재건을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SCG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도 주도적으로 하고, 그래서 뭐 어느 분야는 어떻게 협조하고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 회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미국하고 동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우리가 설계해서 건조하고 생산은 미국에서 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한다면은 미국에서도 그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 아메리칸 액트 해가지고 너무 보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방법이 없었는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토의하면서 우리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우리가 미국의 기술 지원도 하고 같이 이 조선업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이 옛날에 과거에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협력, 원자력 그 협정 이거 할 때 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 얻은 것처럼 반대급부로, 그때 막 자동차 사주고 뭐 많이 했어, 일본에서. 반대급부로만 한 5조 이상을 들이면서 해줬다고. 근데 우리도 이렇게 협력하면은 우리도 이제 농축 시설이나 재처리 시설 이런 거 우리 주시오, 허락해 주시오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도 숨통이 트이고 원자력 자금하는 데서. 그래서 우리가 SCG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선업도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도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주한 미군 일부를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1기 때도 나온 얘기예요.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 이게 너무 동맹을 돈으로 가치로만 한 사람 아니야, 이래가지고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았죠. 결국에는 차일피를 미루다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안 돼가지고 바이든 정부 때 물가 상승률 고래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성공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서도 내가 그때 잘못한 거 한 것 중에 하나가 방위 분담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 괘씸죄 걸린 거야 한국이. 그래가지고 지지 끌려다는데 근데 다시 제한될 것이다 하는 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그건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할 거다 하는 게 우리 예상이에요. 방위 분담 올리지 않으면 또 주한미군 철수. 그 주한미군이라는 거는 지금 28,500명 있는데 그거를 국방수권법 매년 결제를 해요. 그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그 법을 고치지 않으면 철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철수하려고 한다 하는 거를 내비치는 거는 그거 이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4,500명 정도를 괌 쪽으로 이제 철수하겠다 이런 거는 그 미국의 국가 전략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 하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주한미군이라는 원래 한미동맹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결성된 거다고 기본적인 목적이. 그러나 지금 핵무기를 빼놓고는 우리가 북한을 다 억제할 수 있어요. 핵무기를 빼놓고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남사군도에서 중국이 내화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암초 이런 데가 다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미사일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야망을 분쇄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미국이. 그다음에 곧 대만을 점령하겠다. 2027년 점령할 때 공공연하게 지금 중국에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비를 하는 거라고 봐요. 괌 쪽으로 철수하는 거.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28,500명에서 4,500명 간다고 해가지고 크게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군이 당장 뭐 떠난다고 해도 북한을 억제하는 데는 일단 지장이 없다고. 핵무기는 함부로 쏠 수 없으니까. 핵무기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쏘야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죠. 그동안 미군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를 못 건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를 귀찮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도 미군이 다치면 그냥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 나이인 일병 구하기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뭐 국민을 희생한 사람은 하잖아요. 우리가 6.25 때도 37,000명이 희생했잖아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미군이 뭐 4,500 철수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큰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미국은 지금 태평양에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 가장 신경 쓰는 게 중국이거든. 중국 억제인데 거기를 이제 억제하려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호주 이런 데 활용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공식적인 외교 문서에서도 일본은 아시아 전략을 펴는 데서 일본은 코너스톤이라 코너스톤. 한국은 린치핀이 나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코너스톤이 더 중요하냐, 린치핀이 더 중요하냐 하는데 코너스톤 주춧돌. 집 지을 때 코너스톤이 무너지면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린치핀은 우리 마차 경주할 때 사는데 거기에 바퀴 빠지라고 꽂는 거잖아, 린치핀. 그거 없어지면 바퀴가 빠져버리는 마차가 기울어져 버려요. 그만큼 거의 대동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시아 전략을 극동지역의 전략에 있어서. 그래서 한국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기술도 동맹도 중요하지.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다 북중러를 견제하는데 한국은 무시할 수 없다. 그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특히 중국이 남사군도 쪽하고 대만 쪽에 자꾸 횡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력을 많이 구하고 있다고. 우리는 북한하고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군의 그 요구를 100% 들어주지는 않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미군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자기들은 거의 미국하고는 한 식구다 생각한다고. 우리보다는 더 미국하고 경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최전선에 있잖아요. 북중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딱 보면서 국익이 일본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하나령 내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났다고. 그런 게 재현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정말 중립적인 것도 좀 봐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국익이 무엇이냐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아무튼 미국은 우리 한국을 정말 아시아 전략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일본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요. 중국의 서해 알박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군사적 목적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중국의 횡포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국민적으로 단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우방을 잘 활용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국하고 한미 동맹이 결성됐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서해에서는 훈련을 별로 안 했어요. 한미 훈련을 주로 동해에서 했는데 앞으로 서해에서도 한미 연합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된다. 중국 같은 나라는 아주 회색지대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뭐 애매모호한 이 회색 전술을 사용해가지고 민병대, 군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이런 전술. 그것이 지금 이 남사군도에서 다 작용되고 스프레틀리 이런 데 작용되고 있어요. 암초에다가 미사일 기지 설치하고 뭐 비행장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한국이 전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이런 거는 은근히 지속되는데 거기다 마지막에 인공기 굽는 거예요. 중국 기 꽂아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이게 지금 먹혀들고 있잖아. 먹혀들고. 그거를 서해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양국 간의 해양 경계선은 중간선이 원칙 기본이에요. 딱 중간선. 근데 중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고 우리가 중간선을 해? 우리가 인구도 많고 대륙봉도 엄청 크고. 근데 이건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러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잠정 조치국에 프로비저널 메저 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확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 이만큼 중간선 예열이 만들어 놓은 여기서는 그냥 공동으로 어루하자. 어루. 응? 그래 어루도 너 혼자 다 잡지 말고 서로 나눠가지고 쿼터 정해가서 하자. 이렇게 한 게 이 PMG 그 중간 잠정 조치 수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부터 계속 여우가 자기 오줌 싸고 그 구역 정하듯이 뭐 기상 관측 부위라고 지금 몇 년 전부터 13개까지 지금 설치했다고. 최근에 들어서는 구조물을 설치했어. 그거는 이제 밑에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연어 양식장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그다음에 암초 보이는데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다 자기 국기 길을 꽂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길을 꽂으면 여기서부터 이 12L이면 우리한테 한참 넘어오지. 아주 그만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펼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우리가 경제 의존이 많았잖아요. 한 40%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함부로 못했는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국민적 정서가 지금 아주 안 좋다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국제법적으로 뭐 대응한다. 이거는 난 하수라고 봐요. 그냥 조용.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하는 것 같이 회색지대 던져 쓰면 돼요. 잠정 조치가 우리도 말뚝 받고, 그다음에 뭐 설치하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그렇다고 우리 때려 부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국제법적으로 한다. 그건 첫째는 미군하고 연합훈련 기회를 좀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서해에다가 우리가 가급적인 대형함 배치하고 수시로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거기다 뭐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 따라서 뭐 너네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너희들 합의가 안 됐잖아. 잠정 조치군 공동으로 협의해서 어루만 하자고 했는데 왜 다른 거 해? 이렇게 따지야죠. 그래서 그렇다고 분쟁이 일으킬 까지 없고 그냥 우리도 회색지대는 그대로 정의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서해는 중국과 북한까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서해 구획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 못 살으니까 어루도 팔아먹잖아요. 중국한테. 자기 오장 팔고 뭐 어느 정도 받고 그런다고 뭐 돈이 없으니까 어선 움직일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에 거의 종속됐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념도 없어요. 거기는 꽃게잡이 할 때 보면은 뭐 다 어장 내주고 중국 와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거, 그러니까 38선 이남, 우리가 중국한테 함부로 먹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중국은 항공모함 같은 걸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닌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사일 능력이 지금 막 신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요 섬, 정렬비엘도나 뭐 백령도 이런데 지하 미사일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보이지 않게 공격받아도 유사시에 거기서 그냥 미사일로 공격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게 바로 고슴도치 전략이거든. 보이지 않게 숨어서 쏠 수 있는 거. 나 이런 거 있어 보여줘야지. 그래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건드리면 우리 그냥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를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평소에 한미연합훈련 기회를 늘리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를 우습게 보고 결국에는 자기 앞마당이라 할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서해 내외화되면은 이어도 그냥 놔두겠어요 또? 이어도도 자기 땅이라고 자기 암초라고 필리핀의 스카브라 암초 한 번에 점령하듯이 이런 역할을 또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애매모호한 전술
회색지대 전술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오고 있는가 보고 그걸 차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 땅이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한국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져야 할까요? 주한미군이 4,500명을 감축한다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미군의 자기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가 굳이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명분으로 해서 4,500명 철수하면은 또 10,000명은 철수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능성 열려 있는 거. 그럼 다 철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철수하느냐, 다 철수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상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주국방할 수밖에 없죠. 의존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것 대비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국방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결국에는 국방력을 키우려면 GDP의 뭐 3% 이상을 써야 될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미군이 철수할 거에 대비해서 우리 자주국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핵잠수함 같은 게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최전방에서 역할할 수 있고 최후까지 살아나면서 도쿄와 샹하이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것들 비수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핵잠수함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자전 능력이라든지 사이버전 능력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우리가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좀 무인 시대, 무인 전투함, 무인기 이런 거에 들기 때문에 어떻게 AI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이런 걸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느냐. 사람이 사람을 지휘하는 것도 힘든데 무인을 지휘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하면 주파수 변환하고 이런 결혼하면은 자기 세력끼리 싸운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AI를 철저하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없다. 특히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과거에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가는 항상 상정하고 우리 군사력 건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이제. 그동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누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이미 그건 핵무기를 빼놓고 다 압도하기 때문에 핵무기라는 거는 미국에서 우리가 확장하게 해줄게 약속을 막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믿어보고 핵무기는 북한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기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압도한다.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중국과 일본 원래 잘 친한 사람들이 제일 우리 괴롭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잠수함, 전자전 능력 키우고 사이버전 능력 키우고 AI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최첨단화해야죠.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저는 원래 핵추진 잠수함을 모 기자가 저한테 핵추진 잠수함 전도사라 했는데 저는 핵추진 잠수함 홍보대사 격상을 시켜가지고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의 미래의 위협이 어디서 올 것이냐. 그거는 이미 북한은 우리가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접 국가들이 계속 한국만까지 계속 경쟁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분쇄할 수 있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거는 핵추진 잠수함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응원을 해주면은 우리 기술이 있고 돈이 있고 그다음에 우라늄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으로 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능력이 된다고 우리 정부가 그 모든 정치인의 힘들은 국민들이 지지할 때 그게 가능하거든. 표를 많이 인기도가 높은 대통령은 어디 가면 인기가 좋아요. 국내에서 막 지지 막 떨어진 사람은 인기 떨어진다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자주국방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외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주국방이다. 그런 면에서는 최첨단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군 철수에 대비해서 우리가 GDP 한 4% 올려도 그것들을 박수칠 수 있는 이런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